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뭐 아이들의 멘탈을 흔들려는 어떤 트릭을 넣으세요, 시험지에. 네네네. 앞 페이지에는 쉬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뒷페이지로 넘기기 바로 직전 4번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이때 조금 수학머리가 있거나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교육 전문가시죠. 공부법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이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초등 때 이건 무조건 훈련해 놔야 된다. 그러면은 중고 때 포텐 터진다 측면으로 수학 학습법 몇 가지 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쓰는 수학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는 수학 공부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노트를 좀 여러 개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면 간략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교집합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수학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주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수학은 딱 이 3가지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고민이 많으신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전부 다 이 3가지로 수렴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심리적으로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괴로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실력, 객관적인 실력,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성향이 학습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만 들이댄다고 아이가 학습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를 아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확실한 수학 로드맵을 알고 계셔야 돼요. 수학 로드맵을 아셔야 된다는 거는 일단 초등부터 고등까지 큰 틀에서의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은 좀 겁먹으시거든요. 고등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좀 먼 얘기라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 수학과 관련해서는 중등 수학까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뭐 어떤 거에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어떤 거는 조금 아이가 힘들어하면 힘을 빼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맺고 끊는 걸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등 수학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경향들은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과목 단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라던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는 사고력 수학 이제 뭐 끝물이라는 얘기 좀 시작하시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아이가 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하면 하는 게 좋죠. 뭐든. 네, 하는 게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 왜냐면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사고력 수학을 했더니 좋았다, 안 했더니 뭐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했는데 중고등 실력이 별로다 이러면 도움 안 됐다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리고 했는데 실력이 좋다 이러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사고력 수학은 교과 수학하고 비슷하지만 결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고요. 아이가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정도로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도움은 되겠으나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학년 시기마다 고민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보통 그런 거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학원을 좀 진지하게 보내볼까 생각하시는 타이밍이에요. 1, 2학년을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는 워킹맘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가 뭐 영특하게 4, 5세 때 뭐 영재성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내셔도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고 1, 2학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문제집 풀리시거나 가볍게 접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학년 정도부터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가 또 이렇게 확 결정해야 되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이후까지도 학원 안 다니고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을 보내야만 아이들이 잘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심화 수학과 선행 수학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때
중등 선행 시작해야 된다 말씀 많이 하시지만 아니야 좀 천천히 해도 돼. 오히려 심화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선생님들도 많아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5, 6학년 때는. 근데 심화를 선행을 하면은 덮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속설 때문에 대부분 심화 별로 안 해도 선행을 하면은 애들들 문제 잘 풀 수 있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그냥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 사실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도움이 된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자녀 교육에서.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확실한 수학 로드맵을 그래서 초등, 중등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수학학습법을 우리 학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학학습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문제집 푸는 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단계가 되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만 교과서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념 공부를 따로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문제집도 그냥 한번 풀고 끝 그리고 틀린 거 그냥 채점하고 다시 한번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저는 회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회독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암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문제집도 여러 번 보면서 읽고 다시 풀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200% 활용하기 그리고 오답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답 노트 말고 저는 오답 봉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오답 봉투는 말 그대로 정말 봉투 안에 오답 문제들을 잘라서 넣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오답 노트가 힘들었던 이유가 만들기가 귀찮고 그리고 또 만들었는데 그거에 접근이 굉장히 떨어져요. 쓰고 말잖아요. 네. 다시 들춰보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라서 봉투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요? 네, 물리적으로 뭐 붙이고 뭐 이렇게 뭐 밑에다가 풀이를 쓰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 하루에 뭐 몇 개씩 꺼내서 그냥 그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끝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왜 재미있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꺼내서 내가 이걸 해결했으면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서류 봉투나 아니면은 이제 다 쓴 크리넥스 통 이런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아이가 꺼내서 푸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게 느끼고 그리고 또 오답 노트 만들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틀린 문제를 순서대로 붙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제만 봐도 답이 뭔지 기억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학습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랜덤하게 문제가 섞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뽑았을 때 이거는 어떻게 풀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답 노트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문제집을 순서대로 풀었고 틀린 문제도 순서대로 붙였기 때문에 요거 다음엔 요게 나오고 앞에서 했던 거를 좀 이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이렇게 아이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답 봉투는 랜덤으로 뽑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이 사실 그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네네.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만드실 때 봉투가 너무 터질 것 같이 빵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단원별로 혹은 뭐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잘라서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재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좀 거치시면 이제 초등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게 뭐야 이러다가 그냥 이제 부모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던 아이도 이게 재밌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런 효능감을 조금씩 높여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스스로 하게 되죠. 선행학습은 정말 전문가들별로 진심 어리게 의견이 다르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주단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흔히 행해지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선행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은 잘못됐어요. 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선행은 1년만 하세요. 이게 학년별로 굉장히 반응이 다르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부모님들은 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요. 뭐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적고 뭐 쉬우니까 그냥 치고 나간다. 네, 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중등 정도 되면은 뭐 선생님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등 정도 되면 선생님 1년 선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양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는 더 뛰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1년을 정말 유지하자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데 개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수학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다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많고 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래
단계,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이 차곡차곡 잘 쌓이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부해야 될 양이 적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선행을 심화를 잘 엮어가지고 다져간다면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시간적인 여유가 초등 때보다야 부족하겠지만 충분히 1년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부분도 많이 생겨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은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근데 1년만 유지하고 남는 시간 그럼 뭐 하면 되냐? 다른 과목 하시면 되죠. 그때? 네. 왜 초등 때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끔 훈련을 시키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아이들 수학 정서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공부도 이렇게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12년 동안 해야 될 공부의 총량이라는 건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초등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초등 때 그렇게 수학에 에너지 쓰시지 마라. 그냥 수학 정서,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 그리고 습관 이런 것들만 잘 잡아주셔도 아이가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떤 힘을 실어주시는 거거든요. 무조건 진도. 근데 그 진도도 그냥 문제집을 풀었다라는 결과물만 가지고 선행을 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 중등 선생님들이 초등 때 중등 선행했다라고 하는 아이들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등 선생님들이 고등 선행 했다는 아이들 테스트 해보잖아요. 똑같이 고등 거 다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정말 경험적으로도 많이 봤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아이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아이도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배운 게 없으니까 잘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딴 아이들이 그 시간에 선행을 했었을 시간에 얘는 뭐 했을 거예요? 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심화를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학년의 심화를. 그럼 자기 학년의 심화를 잘한 아이들은 윗학년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심화가 안 된 상태로 선행만 쭉쭉 뺀 아이들은 고등으로 갈수록 기억 남는 건 공식밖에 없어요.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진짜 일부거든요. 게다가 요즘같이 이제 고등 내신 중요해지는 타이밍에서는 그렇게 그냥 공식만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내는 학교는 되게 실력 없는 학교예요. 아이들이 잘하는 강남 8학군이라던가 아이들 경쟁력을 뭘로 내서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별력 있는 문제가 그럼 보자마자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문제도 길어야 되고 뭐 이렇게 조금 어릴 때부터 제대로 수학 공부한 아이들을 걸러내는 그런 시험 시스템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빨리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1년만 꼼꼼하게 따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선생님도 정말 수많은 부모님도 상담하시고 아이들도 보셨는데 네. 수학 점수가 오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의 태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의 멘탈을 흔들려는 어떤 트릭을 넣으세요, 시험지에. 네네네. 앞 페이지에는 쉬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뒷페이지로 넘기기 바로 직전 4번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앞에 다 쉽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4번부터 너무 어려워. 이러면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네. 뒤는 얼마나 어려울까? 나 이 시험 망했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조금 수학머리가 있거나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려운 문제네? 그럼 이따가 다시 보면 되겠다. 이따 보지. 네, 일단 넘어가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내가 이거를 시간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기 자신감이 있어요. 난 이거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거 했다가 뒤에 문제 더 쉬운 거 있을 텐데 그거 못 풀면 어떻게 시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애들의 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조금 수학이 어렵거나 힘든 아이들은 4번 문제에서 멘탈이 확 무너져요. 이번 말렸다. 나 이번 시험 완전 망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보통 문제 풀 때 그러잖아요. 쉬운 거 다 먼저 다 풀고 마지막에 이제 체크해놨던 거 이제 시간 나면 하나씩 이제 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인간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집중력 같은 것들. 정말 이런 표현 좀 웃기지만 똥줄 타면 못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쉬운 것들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결한 다음에 정말 안 되는 문제라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학 정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이따 보지 뭐. 결국 이것도 사실은 수학 정서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 정서와 수학 문해력까지 키워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정서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경험하시는 때는 초등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특히 초등 저학년 때 아이들 1대1로 좀 지도해 주신 학부모님이 많으시죠. 네. 저는 3가지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그럴 수 있어.
네, 대부분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거를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참는다고 하시잖아요. 다 티가 나요. 애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답답해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하는구나 다 그 안다고요. 무거운 공기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아직 성장하는 중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조금만 이제 학년 올라가고 인지 능력이 늘어나다 보면은 언제 그러냐 싶게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모르는 게 당연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들은 어떻게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죠. 안 그러면 어른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마음가짐을 삼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틀렸을 때 반응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네. 보통 아이들이 문제 틀리는 게 싫어서 수학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본인도 뭐 이렇게 동그라미, 뭐 X표 이런 것과 좋고 나쁨에 대한 이제 인지가 있겠지만 부모님의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일단 잘했다. 경험해보셨잖아요. 다 동그라미 있으면은 막 칭찬해주고, 오, 이거 다 맞췄어. 우리 누구 너무 이쁘다. 뭐 이렇게 하시죠? 다 틀렸어요. 어떤 반응이실까요? 한숨 나오죠. 이제. 그쵸. 네. 그쵸.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비 내리는 순간 수학이 하기 싫어져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별표는 몰라서 별표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았다 틀렸다의 기호를 동그라미 X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트라던가 애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문양을 그린다거나 해서 틀리는 게 공포스럽고 되게 싫지 않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셔야 돼요. 모르니까 틀리는 거고 틀리면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없이 그냥 틀린 게 너무 나쁜 거, 엄마가 화내는 거, 엄마가 실망하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수학 공부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지고요. 하기 싫어지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렇게 문제를 넘어가지 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부모님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몰라?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아니라 몰라? 그러면 생각해보고 좀 이따 다시 해보지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어느 날 얘가 성격적으로 너무 여유로운 아이라서 이따 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으나 대부분 부모님의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태도에서 별거 아니구나, 뭐 나도 하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문제들을 경험하고 여러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수학 문해력도 점점 중요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학 문해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1학년은 한글 문해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1학년 때 좀 어려운 문제집에 이제 문장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아이가 잘 모르고 하기 싫어한다 이러면 설명해 주셔도 돼요.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스스로 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제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평소에 보지 않은 수학적 용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상적 어휘와 수학적 어휘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상적 어휘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죠. 수학적 어휘라는 거는 그게 수학 용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뭐뭐만큼 더 큰 수, 가장 많은, 뭐뭐보다 적은, 뭐뭐 사이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일상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수학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더하기를 하는 건지 빼는 건지 두 개를 비교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시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훈련해 줄 수 있을까요? 평소에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더 많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애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잘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그 구체물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집에 있는 바둑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탕 같은 거 두고서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는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걸까? 아니면 이거를 빼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과 실제 내 눈에 보이는 구체물로 인해서 이제 수학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연결고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일단 요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일기를 쓰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수학 일기라고 하면 또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세요. 일기도 안 쓰는데 무슨 수학 일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저는 2+1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오늘 뭘 배웠는지 한 줄,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내가 해결한 거, 어렵게 생각했는데 나 이거는 해결했네 한 줄. 그 다음에 원은 뭐냐면 한 가지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빼빼로를 먹었어요.
빼빼로에 몇 개가 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몇 개를 먹거나 아니면 두 봉지를 뜯었을 때는 이거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생각해 본 것도 꼭 되게 구체적인 얘기일 필요도 없어요. 나 오늘 빼빼로 먹으면서 오늘 배운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생각해 봤다. 끝. 이런 과정을 거치면 수학 문해력이라는 게 되게 거창하게 국어나 영어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수학 문해력은 그냥 문장제 문제를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서술형을 잘 쓰는 거 여기까지인데 읽는 게 일단 해결이 되면 쓰는 거는 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구독자님들을 좀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네. 초등 고학년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세요. 연산은 그래도 어떻게 연습을 해서 좀 되는데 도형을 어려워한다. 일단은 도형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타고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웩슬러 검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웩슬러 검사 지표에서 지각 추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지각 추론이라는 게 시각이랑 공간 능력을 이제 인지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부족한 아이들은 확실히 도형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느냐?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게 단기간에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예요. 지금 내가 이거 잠깐 해줬다고 해서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일단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도형 감각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학년이라면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퍼즐, 그다음에 레고, 그다음 종이접기, 쌓기나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구체물을 많이 접해보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저학년 아이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사실 중학생인데도 구체물 가지고 공부한 아이들을 많이 봤고요. 아, 그래, 효과를 네, 봐요? 실제로 그렇게 지도하기도 했어요. 전교 1등인데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입체도형이 나오거든요. 또. 근데 이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그게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푸는 요령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고 싶지 않은 아이였어요. 전교 1등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애는 봐야 돼요. 어떻게 실제로 내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게 입체도형이니까 전개도가 있거든요. 네네. 전개도 실제로 만들어 보거나 해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진짜 납득이 돼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고학년이 됐다고 해서 구체물은 저학년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중학생도 필요하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도형 문제집을 많이 접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대단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훈련을 하면 아이가 이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패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교육 전문가시죠. 공부법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이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초등 때 이건 무조건 훈련해 놔야 된다. 그러면은 중고 때 포텐 터진다 측면으로 수학 학습법 몇 가지 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쓰는 수학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 학년은 5학년부터는 꼭 하셔야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쓰지 않으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암산이 좀 되는 아이들, 좀 똑똑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쓰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쓰는 공부를 안 하다가 중3 돼서 연산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쓰는 수학 공부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노트를 좀 여러 개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면 간략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프리노트. 이건 뭐 당연하죠. 아이들 중에는 문제집에다 이렇게 막 찌그려가지고 대충 푸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이러면 연산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시간 낭비도 굉장히 커요. 게다가 풀이를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 점수 깎이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 꼭 시키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프리노트고요. 두 번째는 개념 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개념 노트 만드는 걸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그게 뭐야 굳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 카드를 만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취학 때 우리 아이들 영어 때문에 플래시카드도 만들어주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근데 수학 용어 그냥 앞뒤로 뭐 예를 들어 삼각형, 그럼 삼각형이 무엇인지 이 뒷장에 쓰고 기본적으로 저학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고학년은 앞장에 용어나 개념이나 뜻이나 어떤 성질 같은 게 다 들어갔어요. 그럼 뒷장에는 그와 관련된 문제, 내가 자주 틀리는 거 이렇게 해서 요 한 장으로 뭔가 이 개념과 관련돼서 내가 잘 모르고 맨날 헷갈렸고 하지만 중요한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링으로 이렇게 고리가 있다 보니까 모를 때는 가지고 있다가 알면 이것도 팍팍 찢어서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넣고 이러면 이건 고등학교 고3 수능장에도 가져갈 수 있는 노트가 돼요.
세 번째 노트는 실수 노트입니다. 실수 노트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실수도 사실 실력의 연장이잖아요. 근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한다라는 걸 알아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는 실수가 많아. 그냥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똑같이 실수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노트는 그냥 내가 실수한 이유를 적는 노트예요. 내가 계산 실수를 하는데 뭐 숫자를 항상 착각한다. 일기장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마다 중복되게 틀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가. 이런 걸 고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생기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걸 틀린다는 걸 아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마다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런 걸 좀 주의해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수도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들어도 또 이제 자신감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수학에 자신이 없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2025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십시오 측면으로 조금 키워드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들 하실 거예요. 나 닮아서 우리 아이도 수학을 못하면 어떡하지? 수학머리는 타고난다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가 수학머리를 타고나지 않아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3가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면 어떤 아이든 목표한 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수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수학 로드맵을 짤 것인가 최소한 중등까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수학 공부법을 아신다면 누구나 우리 아이들 잘 지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학 머리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단 선생님의 신간도서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엄마 대학도 계속 진행 중이시고 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께 좋은 코칭을 해드리고 있으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교집합 스튜디오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